유출과 심판 사이 왕실의 이미지와 법적 문서가 충돌하는 순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한 영상에서 제기된 주장과 서사를 바탕으로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의 이미지, 법적 절차, 그리고 권력 구조가 어떻게 얽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중심에는 영국 왕실의 구성원인 프린스 해리와 그의 가족, 그리고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놓여 있다. 영상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관련 소송과 그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언급되는 대량의 문서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을 형성한다. 약 2487페이지에 달하는 선서 진술 문서가 특정 날짜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 문서들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법적 행정적 비공개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서사의 핵심은 단순한 연예인의 스캔들이 아니라 연방 사건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영상은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한 언론 보도나 궁정 내부 소문이 아니라 미국 정부 문서와 이민 절차, 그리고 사법적 판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논쟁의 중심에는 프린스 해리가 과거 자서전에서 언급한 개인적 경험이 있다. 영상은 해당 저서에서 언급된 내용, 약물 사용 경험 등 이 미국 이민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문제 삼는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공식 문서나 법적 절차에서 고려되었다면 일반적인 이민 사례와 비교했을 때 처리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영상에서는 다른 유명 인물들의 사례도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과거 약물 관련 발언이나 법적 기록이 있었던 인물들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더 긴 심사와 추가 절차를 거쳤다는 사례가 언급된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기준과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서술 방식이 사용된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봉인된 정부 문서이다. 영상은 특정 법적 기록이 오랜 기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것이 공개될 경우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 과정이나 판단 기준이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문서들이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판단 방식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 과정에서 영상은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어떤 인물이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법적 문서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 이후의 모든 행정 절차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 서사는 점점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 즉, 유명인, 특히 왕실 구성원과 같은 상징적 인물이 법 앞에서 얼마나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영국 왕실의 국가적 상징성과 미국 법치 시스템의 형식적 평등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영상은 이 충돌 지점을 강조하면서 대중이 보는 이미지와 실제 행정 절차 사이의 간극을 부각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프린스 해리와 그의 가족, 특히 킹 찰스 3세의 관계 역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영상은 개인적 갈등이나 가족 관계가 아니라 공적 이미지 관리와 제도적 권위 사이의 긴장으로 이를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를 필요로 한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문서가 결정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해석을 받는지는 공개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기보다 공개를 앞둔 정보와 과거 발언, 그리고 제도적 절차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해석적 서사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서사가 빠르게 확산되며 때로는 사실과 추론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과거 약물 사용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과 법적 책임, 그리고 공적 인물의 예외 처리 가능성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특히 한 공인의 자서전적 서술과 그 이후에 이민 심사 과정이 맞물리면서 법의 원칙과 현실 적용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논쟁은 더욱 복잡해졌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비자 신청서 DS-1602 질문 구조에 있다. 해당 서류는 당신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약물 남용자이거나 중독자였는가, 혹은 마약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 라는 매우 포괄적인 질문을 포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즉, 과거 어느 시점이든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예라고 답해야 한다는 구조다. 그런데 논쟁은 한 공인의 자서전 내용에서 촉발되었다. 그는 청소년기부터의 약물 경험, 이후 다양한 시기의 환각제 및 대마초 사용 경험 등을 자신의 책에 서술했으며 해당 책은 상업적으로 출판되고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었다. 동시에 그는 인터뷰와 홍보 활동을 통해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개인사는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대중 소비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문제는 그가 실제로 비자 신청 과정에서 해당 경험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법적으로 적절했는지로 이동한다. 일부 법률단체와 논평가들은 자서전에서의 공개된 진술과 이민 서류에서의 응답 사이에 불일치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 적용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이민법 원칙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단순한 이분법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첫째, 자서전은 문학적 서사적 맥락을 포함하는 개인의 자기 진술이며 법적 진술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둘째, 이민 심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과거 행위보다도 당시의 법적 기준, 면제 가능성, 그리고 공익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이민 행정은 엄격한 규정과 동시에 상당한 재량권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또한 예외적 처리라는 주장 역시 단순하지 않다. 특정 개인이 특별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다양한 보안 검토, 법률 검토, 그리고 행정 절차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14일 만의 처리라는 시간적 요소만으로 법적 특혜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충분한 분석이 아니다. 이 논쟁의 또 다른 축은 공개된 삶의 책임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상업적으로 출판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정보는 어느 정도 공적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경우 이후 법적 행정적 평가에서 해당 공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동시에 건드린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자기 서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오늘날 많은 공인들은 자신의 경험을 책,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과의 소통 방식이자 경제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서사가 법적 행정적 맥락에서 재해석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진실성과 맥락의 충돌이다. 한쪽에서는 공개된 진술을 근거로 법적 일관성을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 서사의 문학적 성격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이 두 관점은 모두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지만 어느 한쪽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많은 대중적 담론은 한 인물이 10대 시절 해외에서 경험한 약물 사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이 프레임은 대체로 젊은 시절의 실수라는 방식으로 이해되며 인간적 공감과 관용의 영역에 놓인다. 실제로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으로도 흔하며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정체성과 분리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서사가 법적 맥락에서 항상 동일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이민법은 약물 관련 행위를 단일하게 다루지 않는다. 중요한 기준은 행위의 시점과 발생 장소다. 과거 해외에서 발생한 약물 사용은 일정한 조건에서 과거의 비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적인 공개와 면제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한 범주로 분류된다. 이는 비교적 긴 행정 절차를 요구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약물 사용 또는 그에 대한 공개적 인정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는 단순한 과거 행위의 고백이 아니라 해당 관할권 내에서의 법적 위반 가능성과 직접 연결된다. 특히 미국 연방법상 통제물질로 분류되는 약물의 사용이나 경험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취급되며 이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 심사 대상이 된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단순한 과거 회상에서 벗어나
공개된 기록과 법적 문서 사이의 관계로 이동한다. 한 개인이 회고록이나 인터뷰에서 특정 경험을 상세히 서술했을 경우 그 내용은 더 이상 사적인 기억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법적 절차에서 참고 가능한 자기 진술이 되며 의도와 관계없이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언제, 무엇이 발생했는가이다. 동일한 약물 경험이라 하더라도 영국에서의 10대 시절 경험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성인 이후 경험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맥락 차이가 아니라 이민 심사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요소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재정 상태와 관련된 진술의 불일치 가능성이다. 이민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 즉 미국 내에서 공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산, 소득, 생활 기반에 대한 진술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법적 선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공개된 발언들 사이에서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서로 다르게 묘사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주택 구입과 이동 과정이 계획된 재정 활동으로 설명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당시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으며 외부에서 이를 관망하는 듯한 상태였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러한 서술 차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적 문서와 결합될 경우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요소가 개별적으로는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물 사용의 시점과 장소, 재정 상태에 대한 진술, 그리고 공개된 회고록의 내용은 각각 독립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요소들이 하나의 이민 절차라는 동일한 틀 안에서 결합될 때 발생한다. 법은 개인의 서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은 시간, 장소, 그리고 문서화된 진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의도된 이야기와 법적 기록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긴장은 특히 공적 인물일수록 더욱 복잡하게 증폭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발언과 기록은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되는 논쟁의 핵심에는 단순한 사실 여부를 넘어선 구조적 충돌이 존재한다. 한쪽에서는 특정 인물이 미국 이민 신청 과정에서 재정적 자립성을 명확히 주장했다고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같은 시기 또는 그 직후의 외부 발언이나 정황이 그 주장과 상충된다고 해석한다. 특히 재정적으로 자립했다는 공식적 서류상의 진술과 이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쇼핑만 하는 수준이라는 묘사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단순한 사실 검증을 넘어선다. 두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면 맥락이 달라야 하고, 하나가 사실이라면 다른 하나는 과장 또는 해석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설명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는 서로 다른 언어로 제시될 때 발생한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같은 시점에 동일한 경제 상태를 설명하면서도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의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 관련 절차에서는 신청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이론적으로 형사적, 행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재정 상태, 자격 요건 또는 입국 목적과 관련된 정보는 이민 심사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만약 한쪽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만큼이나 무엇이 문맥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법은 종종 절대적 진실이 아니라 문서화된 진술과 그 해석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논쟁의 또 다른 축은 이민 비자 체계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비자 유형은 신청자의 직업적 능력, 가족관계 또는 외교적 지위에 따라 분류된다. 각 유형은 처리 속도와 요구 조건이 다르며
일부는 제한된 상황에서 빠르게 승인되기도 한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 어떤 경로로 비자를 취득했는가를 외부에서 완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및 기밀 유지 원칙에 따라 세부 기록은 제한적으로 공개되며 일부는 광범위하게 수정, 레다크션된 형태로만 공개된다.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해석의 여지를 만든다. 공개된 정보의 일부만으로 전체 과정을 재구성하려 할 때 빈칸은 추론으로 채워지고 그 추론은 다시 논쟁의 근거로 확장된다. 결국 사실 자체보다 사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논쟁의 본질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의 충돌에 있다. 한쪽에서는 재정적 독립선언과 공식적 신청 내용이 일관된 흐름으로 제시된다. 반면 다른 해석에서는 이후의 생활 양식, 외부 발언, 언론 보도를 근거로 그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서사가 반드시 하나만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현실에서 개인의 경제 상태나 사회적 위치는 고정된 단일값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스펙트럼에 가깝다. 그러나 논쟁은 이를 단일한 참 거짓 구조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발생하는 것은 사실 검증이 아니라 해석 경쟁이다. 동일한 데이터가 서로 다른 정치적 감정적 틀 속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재구성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일반 대중은 제한된 공개 자료, 언론 보도, 그리고 일부 법적 문서의 단편만을 접한다. 반면 실제 행정 기록이나 내부 판단 근거는 대부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이 구조에서는 불완전한 정보가 과잉 해석을 낳는다. 특히 유명 인물과 관련된 사안일수록 빈 공간은 더 큰 서사로 채워지기 쉽다. 그 결과 사실 확인의 과정은 점점 약화되고 대신 가능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상상력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 이미 형성된 인상과 맞는 설명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이 논쟁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사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정보, 법, 그리고 이미지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구조적 긴장이다. 한쪽에는 공식 문서와 법적 진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언론적 해석과 대중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 둘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어느 쪽이 거짓인가를 묻지만 실제로는 어떤 틀이 더 설득력 있게 현실을 설명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특정 인물의 행위 여부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며 왜 서로 다른 결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문제의 핵심은 한 인물이 자신의 과거와 개인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동일한 정보가 정부 기록이나 법적 절차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법적 다툼의 중심에 있는 쟁점은 이중적 구조다. 한편에서는 개인의 이민 기록과 같은 정부 문서가 본질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소비된 삶의 이야기가 과연 여전히 완전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다. 특히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 인물이 자신의 삶을 출판, 방송,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형태로 공개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개인의 고통이나 가족사, 중독 경험, 인간관계까지도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어 시장에 유통되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프랜차이즈처럼 기능하게 되었고 이는 수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었다는 평가까지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논쟁은 단순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선택적 공개의 정당성으로 확장된다. 즉, 어떤 정보는 수익 창출을 위해 공개하면서도 그와 동일한 맥락의 정보가 법적 검증의 대상이 될 때는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다. 비판자들은 이를 좋은 결과는 공개하고 불리한 결과는 비공개로 남기려는 구조라고 해석하며 법적 책임과 공적 투명성의 원칙과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이다. 문제의 법적 문서 제출 일정이 특정 국가적 외교 행사 이후로 조정된 점이 논란을 키운다. 왕실의 국빈 방문과 외교적 행사가 끝난 뒤 중요한 법적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정치적 상징적 고려가 개입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해석은 사건을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공적 이미지 관리와 제도적 판단이 교차하는 복합적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개인의 이민 기록이나 행정 문서는 본질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민감한 정보이며 그것이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기에는 위험이 따른다. 법체계는 여전히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균형은 단순한 도덕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또 하나의 비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다. 예를 들어 다른 유명 인사들의 사례에서는 사생활 보호와 공적 책임 사이의 경계가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는가 하는 질문이다. 만약 어떤 경우에는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다른 경우에는 폭넓은 공개가 허용된다면 법의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기준의 통일성에 있다. 제시된 내용은 이러한 구조를 극단적으로 압축한다. 38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누적 법률 비용과 35밀리언 달러로 추정되는 순자산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특정 날짜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2487페이지의 비공개 문서. 여기에 더해지는 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나 호기심이 아니라 이 문서들이 특정 개인의 과거 진술과 법적 신고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존재한다. 즉, 하나의 질문으로 환원되는 법적 형식이다. 이민 신청서라는 문서는 복잡한 인간의 경험을 두 개의 상자로 압축한다. 예, yes 또는 아니오, no. 이 구조는 인간의 기억, 선택, 서사적 구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간극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한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화가 논쟁의 출발점이 된다. 38만 달러라는 법률 비용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법적 분쟁이 얼마나 장기화되고 복잡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된다. 여기에 35만 달러라는 순자산이 대비되면서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법적 방어 비용이 자산 구조를 초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개인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의 고비용 법률 시스템에서 공적 인물의 방어 가능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된다. 비용이 쌓일수록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체제적 시험으로 변한다. 핵심 논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록 사이의 비교에서 시작된다. 하나는 개인이 출판한 회고록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기관에 제출된 공식 이민 서류다. 회고록은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한 결과물이다. 기억은 선택되고 사건은 배열되며 의미는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반면 이민 서류는 법적 기준에 따라 사실 여부를 예, 아니오로 고정한다. 이 두 체계는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만약 두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거짓말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사적 기억과 법적 선언이 충돌하는 지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제한적으로만 고려된다. 법은 해석보다 선언의 정확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논의의 핵심에는 미국 이민법과 형법이 제시된다. 이민법 INA 212A 6C I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의 중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이 확인될 경우 영구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나 일시적 제한이 아니라 영구적 결과를 의미한다. 또한 18U.S.C. 섹션 1001은 연방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형사범죄로 규정하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 법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구조는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면 실제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고위 공적 인물에게 적용될 때 그 과정은 더 투명한가 혹은 더 복잡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이른바 두 개의 상자이다. 질문은 단순하다. 특정 법 위반 경험이 있는가? 예스 또는 노. 그러나 인간의 경험은 이 구조에 쉽게 들어맞지 않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재구성되고 법적 이해도 변화하며 공개된 서사와 비공개 정보는 서로 다른 층위를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단순화는 행정 효율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강력한 법적 결과를 만들어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실은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선택이 된다. 문서가 공개되는 경우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첫째, 만약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일치한다면 이는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한다. 즉, 개인과 기관 모두 절차를 준수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반대로 불일치가 드러난다면 문제는 개인을 넘어 행정 시스템 자체로 확장된다. 승인 과정, 검토 속도, 판단 기준의 일관성 등이 동시에 질문받게 된다. 결국 이 사안은 개인의 책임 여부를 넘어 국가기관의 판단 구조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시스템 문제로 전환된다. 이 논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진실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이다. 회고록은 서사를 만들고 법적 문서는 책임을 확정하며 언론은 두 세계를 연결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진실은 단일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다. 진실은 문서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들 사이의 간극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간극은 종종 법, 정치, 경제, 그리고 대중 여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장 크게 확장된다. 제시된 내러티브에서 핵심 대비는 출판된 고백과 공식적인 서류상의 선언이다. 전자는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구성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이며 후자는 국가기관 앞에서 법적 책임을 전제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다. 이 두 형태는 동일한 사건을 다룰 수 있지만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회고록은 서사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선언서는 정확성과 누락 여부가 핵심이 된다. 따라서 같은 인물이라도 두 영역에 등장하는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모순처럼 해석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과거의 경험을 회고록에서 서술하고 동시에 공적 문서에서 해당 경험을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비교될 때 사람들은 두 기록 사이의 간극을 진실성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억의 재구성, 법적 기준의 엄격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보가 다르게 표현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즉, 차이는 반드시 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맥락의 차이일 수도 있다. 이 서사의 또 다른 축은 지연된 문서 공개와 법적 해석의 충돌이다. 특정 자료가 오랜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거나 일부만 공개되는 상황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일부는 이를 투명성의 문제로 해석하고 일부는 법적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 외교적 고려 등의 행정적 이유로 이해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은 다양한 해석을 낳고 그 해석은 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확장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한편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서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기관의 기록이 객관적 기준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어느 한쪽도 완전한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 개인의 서사는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선택과 편집을 포함한다. 반대로 국가문서는 제도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역시 절차적 한계와 해석의 여지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 긴장은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의 다층성이다. 진실은 단순히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고 해석되는가의 문제다. 특히 유명 인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미디어, 법률 시스템,
대중 여론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정보를 소비하고 재구성한다. 이로 인해 하나의 사건은 여러 개의 진실 버전을 동시에 갖게 된다. 제시된 내러티브는 또한 결과의 양면성을 강조한다. 만약 문서가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은 제도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서사적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문서가 과도하게 편집되거나 일부만 공개된다면 이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촉발할 수 있다. 즉, 어느 쪽 결과도 특정 개인뿐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단순한 개인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핵심은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떤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기록이 생성되고 충돌하는가이다. 회고록과 선언서, 개인 서사와 국가 기록, 공개와 비공개 사이의 긴장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결국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우리는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는가? 혹은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진실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개인의 이야기인가? 제도의 문서인가? 혹은 그 둘 사이의 교차점인가?